네, 여야 정당들이 지금 공천을 속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대진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구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서울 구로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미래통합당 서울 구로을 후보로 공천받은 김용태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고요. 오늘은 같은 지역구 전략 공천을 받은 분입니다. 민주당 이제 후보로 나서게 됐죠.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같이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역구는 좀 둘러보셨어요? 네, 좀 둘러봤습니다. 김용태 의원하고 인터뷰했더니 지역구를 좀 둘러보셨냐 했더니 차로 그냥 한 바퀴 돌아본 게 전부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주민들 만나기도 힘들고 코로나19 때문에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때요? 좀 둘러보시니까. 저는 지금 한 달 반 정도 구로를 지역을 다니고 있고요. 예, 지금 네. 상황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좀 선거운동하기도 힘들죠, 많이. 사실상 선거운동이 잘 안 되고 있는. 대면 접촉하기가 너무 네. 힘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용태 의원하고 인터뷰를 좀 먼저 가졌는데 아니 삼선 중진 의원이신데 어떻게 자객으로 그렇게 나서셨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네. 그 이유를 뭐라고 대셨냐면 윤건영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3년에 대한 핵심 심판 대상이어서 나섰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까 네. 당연히 평가는 일부 들어갈 수 있을 걸로 보였습니다. 네. 다만 미래통합당이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지난 20대 국회에서 미통당이 한 일을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대 어느 당도 보여주지 않았던 발목 잡기로 일관했던 정당이고 그러면서 식물국회라는 오명이 동물국회로까지 번지는, 그래서 한켠에서는 야당 심판을 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당시에 야당의 중진으로 의원으로 계셨던 김 후보님께서 먼저 자기 성찰과 반성이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권 심판 운운할 계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를 하면. 뭐 정권 심판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의 몫이고 네. 그걸 말씀하기 이전에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언론이 거의 중계 방송하듯이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청와대 청원, 문재인 대통령 어떤 이 탄핵 청원에 저희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142만 명이 참여를 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이 현상은? 참 안타깝습니다. 네. 탄핵도 100만이 넘었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는 청원도 100만이 116만. 네. 네. 넘었습니다. 국론이 분열되는 거죠. 예.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데 온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에서 네. 반대다 찬성이다로 국론이 나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네. 정치라는 것은 그 국론을 좀 모아내는 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부 정치인들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일종의 매국 행위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국. 네. 어떤 점에서요? 예를 들면 심재철 미통당 원내대표께서 탄핵을 총선 공약화 하셨습니다.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네. 탄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예, 맞습니다. 예. 탄핵을 선거로 이용한다라는 그런 발상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역대 선거에서 그런 적이 있었나. 특히나 지금처럼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네. 선거만을 염두에 두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그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어떤 정권 심판론을 어떤 총선 이슈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어떤 차원이고 그 차원의 그 끝에 지금 탄핵까지 거론한 것으로 읽을 여지는 없을까요? 어떻게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지금 염두에 두고 네.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예.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이 저는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론을 분열시켜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 허술해진다면 네.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이 있는 거죠. 예. 관련해서 그 실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면 이런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현존 정치인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죠. 네네.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합리성의 근간은 저는 잘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대 대통령들이 다 경청의 정치를 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경청의 정치를 가장 좀 잘한다라는 네. 취지였고 예. 두 번째로는 일종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든지 네.
그거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선입견이 없이 판단을 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청원에 지금 140만 넘는 사람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어떤 찬성을 한 데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왜곡된 인식, 오해에서 비롯된 거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까? 일부 왜곡된 인식과 오해도 있고 예. 또 코로나19 전국에서의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일전에 한 그 다른 그 방송 인터뷰에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비상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 이른바 비례정당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하셨고, 네. 그 방송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부터 이른바 비례민주당, 민주당 비례 그러니까 위성정당 이야기가 뭐 본물 터지듯 나왔거든요. 네. 혹시 이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전략적으로 하신 겁니까? 어떤 차원에서? 아닙니다. 전혀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네. 그런 전략적인 사고를 갖추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이때 이런 말씀하셨던 거예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야당의 비례정당이라는 게 개정된 선거법 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꼼수다. 그런 꼼수로 국민들의 눈속임을 하려고 하고 있다. 네. 장기적으로는 꼼수 정치가 원칙의 정치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 원칙대로 가야 된다. 네. 다만 단기적인 싸움에서 이번 총선에서 민심을 왜곡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네. 여길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문제 제기를 했는 건데 네. 이게 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근데 그다음에 언론에서 일부 언론은 어떤 식으로까지 해석을 했냐면 실장님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데 복심이 이런 얘기까지 했다면 비례정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의중을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한 보도 보셨죠? 예, 봤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완전 오바센스입니까? 네, 과잉 해석입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냥 딱 끊어서 비례정당에 대한 그럼 실장님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이제 어제부로 최고위에서 제가 후보가 됐습니다. 네. 이제 후보가 된 사람이 그런 큰 주제를 말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고요. 그 부분은 당 지도부가 판단할 영역으로 보입니다. 그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직접 위성정당을 만드는 건 너무 무리수니까 그러면 여러 진보 세력이 그 비례 연합정당을 만들고 민주당도 여기에 참여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는 비례 위성정당을 만든 거고는 케이스가 좀 다르니까 국민들이 설득할 여지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뭐 공론의 뜻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릴 이슈가 아닌 것 같고요. 국민들의 판단. 네. 으로 결론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의 판단이라면 어떤 뜻이죠? 결국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비례 연합 정당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 정당 투표율 어떤 결과가 이제 국민의 어떤 평가에 담기겠지만 지금 단계는 얼마나 얻느냐가 아니라 만들 거냐 말 거냐의 문제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 지도부의 입장은 명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도부. 비례 정당은 안 만든다. 예. 그것이 이제 연합 비례 연합 정당이라 하더라도 아니다. 그 부분은 지도부가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했냐면 국민이 원하면 민주당이 과반을 가져가더라도 탄핵을 막지 못한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그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심상정 대표 이런 발언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조금 오버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오버를 했다? 어떤 점에서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전국으로 국민들 만나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 너무 힘들다.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이제서야 깨달았다. 그리고 정말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라는 것은 무릇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마음을 좀 합치는 게 정치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재철 원내대표 와의 발언 같이 탄핵이라든지 선거만을 고려한 그런 발언들이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결국은 심상정 대표의 발언도 결국은 이런 어떤 전반 어떤 국민들의 삶에 어떤 착목한 발언이 아니라 정치만 보고 선거만 본 발언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일부분은 그렇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그 선거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떤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중간 평가이자 또 다른 어떤 출발점이 선거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난 2년 6개월 문재인 정부 2년 6개월을 저는 전환의 시기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환. 네. 예.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수많은 일들을 예. 정상으로 바꿔놓는 그죠. 소득의 양극화라든지 등 많은 우리 사회적 문제들을 제대로 길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있었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총선을 통해서는 촛불 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힘을 모아 주실 거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선거를 매개로 해서 이른바 보수 세력이 이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통합을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통합 움직임이 선거에서 만약에 보수 세력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소기의 성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상당히 어떤 험나는 길을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설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본다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집권 후반기에 있어서 어떤 성패를 좌우할 어떤 중요한 분기점이 선거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돌파해서 안정적 국정 운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그렇게 자신하세요? 우선 보수 통합의 본질을 봐야 될 거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보수 통합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한 덩어리였습니다.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모인 거죠. 재결합이다. 예, 재결합이죠. 통합이 아닙니다. 새로운 게 없습니다. 본질은 바뀐 게 없는 거죠. 네. 예전에 원래 같이 하셨던 분들이세요. 잠시 딴집 살림 차렸다가 다시 들어온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뀐 게 없어요. 본질은. 국민들은 정확하게 평가를 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보수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이번 총선을 통해서 표를 달라고 하는 건데요. 네.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결합이라고 본다면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 후보 안 내고 비례정당으로 가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해석이 있냐면 결국은 미래통합당하고 선거 연대를 하는 거 아니냐. 내용적으로. 이런 평가가 일반적인데 이렇게 하면 재결합 수준을 넘어선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닙니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비례 의석을 선택하게 된 건 고육지책이죠. 다 나가셨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는 후보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질적인 통합 플러스 알파가 되는 통합이라고 보기는 힘든 거죠. 그래요. 네. 플러스 알파가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경선 결과가 이제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관심사 중에 하나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공천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사였고 지금 경선 결과나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전략 공천 결과를 종합을 하면 청와대 출신 인사 가운데 다수가 지금 공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 중간 성적표인 것 같아요. 이 현상을 두고 결국은 청와대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선 민주당의 공천은 시스템 공천으로 지난 1년 전부터 정한 룰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청와대 인사가 많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 범위 내에서는 이번 경선을 통해서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금 사실과는 다르고 되신 분도 있고 떨어진 분도 있는 겁니다. 네.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뽑을 수 있는 유능한 후보를 걸러내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물론 경선 과정을 거쳐 이제 떨어진 분들도 이제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청와대라고 하는 후광 효과는 거의 작동을 하지 않고 개인 경쟁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천 여부가 갈린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시스템이라는 게 권리당원 50% 네. 그리고 일반 주민들 여론조사 50%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선 경쟁력을 다 판단해서 한 경선으로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이제 또 후보 이제 전략 공천 받으셨으니까 마지막 질문은 이걸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역 구민들에게 윤관영 실장께서는 본인의 어떤 어필을 한다면 어필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노무현 정부 5년을 청와대에서 보냈고요. 문재인 정부도 2년 7개월을 청와대에서 있었습니다. 7년 7개월 대략 8년 가까이를 중앙정부에서 일을 해본 사람입니다. 네. 국정 운영에 대한 경험이 있고 일을 제대로 해본 사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큰 차이가 있고요. 네. 김용태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오셨다고 하는데 선거에서 그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뽑아달라고 하는 게 선거지 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는 그 네거티브 선거이고요. 온당치 않고 저는 구로가 시작이라고 한다면 김용태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저를 잡겠다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구로 주민들이 온전히 판단을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김용태 후보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역 양천구 국회의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 30일까지 임기가 있으신데 네. 지금 계셔야 될 곳은 양천구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현장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양천 구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30분 그러니까 짧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오랜 청와대 생활을 끝나시고 이제 출마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홀가분 하십니까? 시원섭섭합니다. 시원한 게 큽니까? 섭섭한 게 큽니까? 가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